그동안의 전공의 수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어떤 역량 또는 어빌리티, 능력을 키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협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주 80시간을 4년, 3년 트레이닝 받아도 졸업하는 수련을 마치는 시점에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반응도 있고, 그죠? 또 그 수련 기간에 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별로 배운 느낌은 없다는 느낌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정말 소중한 이런 기회가 없는 시기가 한 4년, 5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4년을 되게 암울하게 보내시는 거죠, 다들. 암울한 이유가 있죠. 다 아시잖아요. 왜 꿈이 없겠습니까? 그죠? 4년과 깝깝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달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있는가 하면요, 수련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다 전문의 보들 따라해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 졸업생에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95% 정도, 90에서 95% 정도가 전문의 보드를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을지. 네. 이제 사람들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보통은 무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 첫 번째는 전공의 급여입니다. 사실 급여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다 용어를 수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로라고 쓰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법 개념으로 근로의 개념이 들어오는 개념들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공의는 수련 기간입니다. 그죠? 그럼 수련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수련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주는 거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수련인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10원 하나 안 주고 수련 받아라, 이건 아니죠. 이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묘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일을 좀 합니다.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럼 수련이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일과 학습의 병행 체제입니다. 일과 수련의 병행 모델입니다. 온전하게 수련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과대 학생들은 온전하게 교육만 받습니다. 거기는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합니까? 돈을 내고 배웁니다. 수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수련을 받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잡혀야지만 전공의 급여가 당연히 비용으로 포함돼야 된다 하는 논리가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공의 수련을 하게 되면 지도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 지도교수들이 수련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입니다. 이게 큽니다.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만은 전공의 1인을 교육시키는데 수련 비용, 책임 지도교수의 지도 인건비가 60%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전공의 급여에 플러스 0.6 정도의 지도교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련 기관의 손실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연구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과대학 학생이 임상 실습을 나오잖아요. 전공의가 실습을 하게 되죠. 어쨌든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수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 환자 딜레이도 생기고요,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병원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입니다. 얼마나 떨어질까요?
연구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만 30에서 40%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그걸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북유럽은 국가에서 그 재원을 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 없을 때에는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 주 8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수련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주 80시간 근로가 가능한 지금보다도 근무 시간이 더 단축되어야지 이제 실질적인 교육과 수련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어떻게 보면 전공의 수련 80시간이라고 하는 게 제도화돼서 이제 전 연차에 적용이 됐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페이션트 세이프티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는 수련받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의 퀄리티와 삶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0시간이 줄면서 시간이 이제 수련 시간이 단축되면서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단축돼야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빠르다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동안의 전공의 수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어떤 역량 또는 어빌리티, 능력을 키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디자인됐고 제대로 운영되고 평가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협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주 80시간을 뭐 4년, 3년 트레이닝 받아도 졸업하는 수련을 마치는 시점에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반응도 있고, 그죠? 또 그 수련 기간에 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별로 배운 느낌은 없다는 느낌이 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만 전공의 수련 연차별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년차 때 외래 몇 케이스, 수술 몇 케이스, 뭐 아시잖아요. 뭐 입원 환자 몇,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일 중심의 수련 교과가 짜였다는 거죠. 아니죠. 1년차 때 어디까지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5케이스만 봐도 그 역량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케이스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정말 해야 되는 핵심 스킬이나 지식이나 함양해야 되는 태도가 뭔지가 좀 컴팩트하게 짜여지고, 그것이 이를 통해서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80시간이 부족하냐 많냐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업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미국이 80시간은 미국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미국이 80시간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은 더 전공의 수련 과정이 좀 디벨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들은 80시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냈다고 저는 봐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갖고 와서 거꾸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 최근에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연구들이 학회 중심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요 과도기적 기간이 좀 지나야지만 요거는 답을 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그 기간에 갖춰야 되는 역량을 먼저 디파인하고,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련 연차 과정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면서 뭔가 수련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내지는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막상 그렇죠.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네. 만성 질환이라든지 맞아요. 실질적인 어떤 오히려 좀 수련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양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솔루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로부터 또는 뭐 국민으로부터 면허를 받고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현장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정말 소중한 이런 기회가 없는 시기가 한 4년, 5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4년을 되게 암울하게 보내시는 거죠, 다들. 암울한 이유가 있죠. 다 아시잖아요. 왜 꿈이 없겠습니까? 그죠? 4년 후가 깜깜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달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있는가 하면요. 수련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수련 체계가 무너져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달 체계라고 하면요. 수련 과정을 통해서 1차 진료와 그런 부분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그런 커리큘럼을 밟아갈 수 있는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수련 과정을. 그리고 좀 더 전달 체계의 상위에서 일한 사람들이 어떤 경력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좀 중소병원으로 갈 건지 더 뭐 대학병원으로 다르거든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력의 개발 단계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한 수련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다 전문의 보들 따게예요. 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졸업생에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95% 정도, 90에서 95% 정도가 전문의 보드를 갔습니다. 그죠? 왜냐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좀 정책을 큰 비전을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직업 선택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수련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 갈 거냐에 따른 모델들을 만들어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경력을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즐겁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게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한 번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변화의 큰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예비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건 질문에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선생님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를 끌고 가실 분들이고 또 세계적으로 의학 연구를 끌고 가실 분들이고 근데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또 기성세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가면서도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이 꿈꾸는 제도,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커뮤니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젊은 의사 정책 연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